주제로 용인의 시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분이 만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고 제가 사실은 자원했습니다. 작년 어느 때쯤부터 해서 제가 그 지역에 쭉 다니면서 오늘 드리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도 아주 좋은 기회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 이런 것, 평화 옆에는 바로 통일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4.19를 경험하신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4.19 직후에 바로 나왔던 것이 하나는 민생이고 하나는 통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시거나 어떤 문헌을 조사해 보시면 그럴 텐데 그때도 이렇게 여지없이 민생 문제가 나오고 통일 문제가 4.19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거지만요.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성공해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민생 문제고 통일 문제입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다음에는 바로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88년에 청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청문점에서 이렇게 하면서 남북 청년 학생회담 이런 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4.19 때 있었거든요. 4.19 직후 민중생존권 문제하고 조국통일 문제 똑같은 구호가 거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민생 문제하고 통일 문제가 다시 뒤따라서 분출돼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어떤 법칙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17년에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법칙처럼 통일 문제하고 민생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거대한 시민혁명,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시민혁명이 우리는 1960년에서 2017년 이 사이에 한 50여 년, 60년도 사이에 거대한 시민혁명이 3번이나 나온 거거든요. 영국의 무슨 시민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무슨 시민혁명 이런 것들은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확 바뀌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한 50년, 60년의 짧은 시간 동안 3번의 시민혁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역사가 짧은 시간에 넓은 폭으로 바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끝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회 발전의 법칙처럼 오는 게 그런 민생 문제하고 통일 문제입니다. 요 중간에 시민혁명 말고 또 다른 정치혁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1997년에 있었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 평화적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런 시민혁명과는 다른 형태지만 그때도 남북관계의 발전, 통일, 해협 정책 이런 것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생 문제 와서 수긍하네요. 아주 인상적인 용인의 추억이
민생 문제, 노동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늘은 주제를 잡지 않았으니까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혁명 혹은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통일 문제가 온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나 한국 사회 발전의 필연성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독재 시절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작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렇게 속박된 그 자유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민주화를 해야 했던 시절, 반독재 민주화를 해야 했던 시절에는 뻑이 아니라 퍽하면 저기서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표준어로 바로 적어놓습니다. 퍽하면 더 정확하게 하면 툭하면 국가공산주권이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냐 자유를 이야기할 때냐 좀 참을 때지. 그러니까 이 분단 상태에서는 독재가 그 분단을 균자해서 민주화를 탄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픽하면은 억압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왔으면 통일이 왔으면 그럼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얼마나 더 커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나 통일을 더 간절하게 원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 제가 맞는 말 하는 대로 와가지고 이게 팔인지 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의 벌이 무섭다고 그러던데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작은 민주주의, 작은 자유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높은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평화나 통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 평화 이거는 서로 상호 힘을 주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이런 축이죠. 근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 자유를 위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평화나 통일을 밀어붙이는 힘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나 자유를 위한 그런 힘,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4.19 때보다는 1960년 4.19 때보다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경험했던 1987년 6월 항쟁 때보다 2016년과 17년에 촛불 시민혁명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커져 있어요. 우리의 시민 역량이. 그리고 그거는 양적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요. 6월 항쟁할 때는 총 연인원 하면 한 500만쯤 됐을 텐데요. 이번에는 한 1,500만, 1,700만까지 추산이 됐잖아요. 연인원이. 한 자리에서 200만이 넘은 적도 있고 한 달 200만이 넘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양적으로 수적으로도 커졌는데 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성숙함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돌을 깨지 않았고요. 돌을 덮는 사람이 없고요. 단 한 명도 유리창을 깨지 않았고 단 한 명도 파출소에 연행된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돌아갈 때 단 한 명도 휴지 조각을 버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평화로 인내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로. 87년 6월 민주항쟁 때만 해도 제가 직접 할 때인데요. 돌도 좀 깼고 강목도 조금 휘둘렀고 화염병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잡혀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시민 역량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역량들이
국민들이 성숙해 있으니까 그 뒤에 바로 있는 평화나 통일을 위한 그런 그 필연적인 어떤 제가 필연성 같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법칙성 같은 게. 이것을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얼마나 커져 있을까. 어느 시점에 그런 그 평화와 통일을 향한 그 우리 국민들의 성숙함이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그 질적으로 성숙한지 못지않게 반드시 터져 나올 텐데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왕창 나왔어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는 지방선거 결과를 만들자 이런 수준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거, 그 전에 2월에 평창올림픽이 있었던 거,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판문점에 그 남북의 정상이 만났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드라마, 그다음에 세계인 앞에서 그 감동적이었던 그런 드라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투표로 선거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지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냥 힘 실어주자 누가 언제든지 대통령임기 초반에는 힘 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저는 확실하게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를 확정하는 그런 투표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남도 따로 없고 호남도 따로 없고 도시도 따로 없고 농촌도 따로 없고 심지어는 어르신들 연령층에까지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호응을 받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이 가히 뒤집어졌죠. 저 경상도 편으로 하면 디비졌죠. 그 결정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접경 지역에서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해방 이후 분단 이후 처음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군수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군의원도 되고 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안 된 지역도 너무 아슬아슬하게 안 된다. 그 시민운동으로 대중운동으로 촛불시민혁명처럼 그렇게 표출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정치의 현장 속에서 투표로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1987년에 6월 항쟁에 이어서 대중운동으로 1988년에 조국 통일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 못지않은 성숙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2007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도 2008년에 대중운동으로서 광우병 소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이런 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런 표현을 가끔 썼는데 조문 걸기를 하셨던 우리 국민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 걸기를 하셨던 우리 국민들이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셨잖아요. 투표. 대중운동의 그 뒤에 정치적 절차로서의 어떤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대중운동으로만 끝내지 않고 정치적 결과로 확 보여주는 이런 선택을 이제 교차해서 민주화 과정들, 더 높은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들은 대중운동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할 통일의 평화로 가는 이 시대를 확정하는 정치적 행위, 이거는 투표로, 선거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일이나 평화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그런 것과 관련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평화, 통일 이런 거는 정치의 끝에 있는 거, 군사의 끝에 있는 거,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면 역사의
어떤 그 끝에서 단위로 있는 거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한 몇 년 전부터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밥이다. 뭐 농촌으로 이야기하면은 평화가 우리의 논인 겁니다. 논.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평화하고 경제 이 두 가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평화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기회고 희망과 이렇게 낙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경제는 다른 한편에서 도전, 위협, 실현 뭐 이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경제가 안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평화는 평화대로 생각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평화가 지금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화는 평화대로 경제는 경제대로가 아니라 평화와 경제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안 좋은 경제, 위기, 실현, 도전 이런 것들을 타개할 길도 사실은 평화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IMF 이후에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신자유주의 경제, 모순 이런 것들이 부족함성 뭐 이런 게 복잡한 이야기는 흔히 이야기하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 폐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97년에 IMF 이후에 IMF가 요구한 체질로 경제를 바꿨을 때 온 문제들입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들이 엄청나게 양산됐었지 않습니까? 실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실업된 사람들, 실직됐던 사람들 다시 돌려오면서 은행 같은 데서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이고 또 계약직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런 등등의 과정에서 하여간 비정규직도 많아지고 양극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20년 이상 쌓이면서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은 경기 사이클 대개 10년 주기로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이렇게 반복하는데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최근에 우리 경기 사이클에서 경제는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 사이클에서 침체 이런 사이클로 들어오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이렇게 좋게 발전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도 어떤 시절은 좋고 어떤 시절은 나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순환하면서 가는데요. 그거는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그 이후에 역대 정권들 이렇게 보더라도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도 그렇고 중성장을 하던 시기에도 그렇고 저성장을 하는 시기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10년 주기로 저는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 순환상의 사이클에서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두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특히 더 힘듭니다. 이 뒤에 가서 제가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특히 경기 순환상의 사이클로만 놓고 보면 불이 나오죠. 그 1997년 IMF 때는 이렇게 진폭이 105 정도에서 한 90, 한 3 정도 이 사이 정도로 이렇게 진폭이 컸습니다. 경기 순환선에서 침체 사이클이.
그런데 2007년, 8년 이때 그 보면은 이른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런 게 왔을 때 보면은 이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요 진폭이라는 게. 근데 최근에는 이 2008년, 9년 그때보다도 더 작은 상태로 이렇게 좀 왔죠. 그러니까 IMF 때는 한 100이라고 그러면 금융위기 때는 한 50 정도라고 보면 지금은 한 4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IMF 때는 재벌 대기업까지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동양인가?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재벌 대기업 중에서 동양인가 이런 정도만 어렵고 웬만한 재벌 대기업들은 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제가 비유했던 걸로 하면은 한 40 정도 이 진폭을 놓고 보면은 저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자료. IMF 때는 재벌 대기업까지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재정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넘어가게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동양 정도 그 시중은행들, 채권은행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을 이렇게 좀 도울까 말까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진폭이 50이 아니라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 웬만한 대기업들은 저는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스스로 이 경기 침체의 어려움들을. 그런데 남은 데가 어딜까요?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어려운 데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런데 IMF 때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있었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놓고 보면 집에서 현금도 좀 있고 저금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20년 이상 양극화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이 버틸 여력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정책을 편다고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펴야 될까?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기업, 재벌 이런 데는 좀 미안하지만 이번엔 좀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전혀 견딜 수 없는 여력이 이제는 다 바닥이 드러난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데를 좀 정부는 더 돌보면서 이 경제의 어려움 이런 걸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정책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사내 유보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내 유보금 이런 것들이 제 기억으로 2012년경에 한 300~400조 정도 이 정도 선에 있었는데 지금은 900조쯤 된다고 해요. 그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들은 왜 그렇게 늘어났냐면은 투자할 곳이 없어서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기업 내에 쌓아놨다고 그러지만 기업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항상적인 위기 상황, 장기 비상시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장구로 쌓아놓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웬만한 대기업이나 재벌은 지금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경기 침체의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정부는 자기 재정과 정책적인 유효한 수단들을 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자영을 돕는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그 비정규직 저임금 생활자들도 보호하고 일반 그 중산층 서민들에게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복지 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전반적인 삶을 보듬고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시기들을 넘어가는 정책을 펼치는 것 이런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정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2년
2년쯤 이 경기 침체의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날 때, 그 벗어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조정돼야 할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2년쯤 지나서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고 할 때, 그때쯤 남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의 시간이 와서 북미 간의 핵 협상 문제가 잘 처리돼서 남북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우리에게 경제는 어떨까? 미리 말씀드려 놓고 가보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20년 동안 양극화 경제의 구조적인 그 폐단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과정을 잘 거쳐보면 2년쯤 지났을 때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된다고 상상해 보면, 그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 한 2.4% 정도 올해 경제 성장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혹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더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얻지 않을까? 대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은 남북 경제 협력을 잘 되면 최소한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2.4%가 3.4%가 되는 거고, 지금 경기 침체에서 세계적인 경기 하락 때문에 2.4%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한 3%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한 1% 정도 더 추가 성장한다 그러면 4% 정도 되면, 한국 경제가 고성장의 시대, 중성장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로 왔는데 한 번쯤은 다시 중성장의 시대로 재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길이 남북 관계의 발전, 평화를 통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답이고 이런 걸로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그동안은 수출 중심의 경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중심의 경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의 경제를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게 한계에 도달했어요. 계속 그것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주로 성장했는데 세계에서 수출과 관련한 건 교역량, 무역량의 성장과 관련된 건데, 무역량이 쭉 팽창을 했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그런데 그게 정점에 달했어요. 그래서 무역량의 팽창 속도보다는 개별 국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신흥발전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전 속도가 무역량의 팽창 속도보다도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역전현상들 될 만큼 무역의 팽창은 이제 둔화된 겁니다. 거기다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있어서 관세 전쟁이니 뭐 이게 조금 지나면 기술 패권의 문제니, 그 다음에는 금융 전쟁이니 뭐 이러면서 그 신경제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이 나쁨으로 인해서 수출 중심으로만 계속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무역량의 팽창이라는 것이 무역이 정체돼도 뭐 한국 경제만 계속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 그런 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도 수출이 7이었다면 내수는 3 정도밖에 안 됐다면 수출이 6, 내수는 4, 뭐 이런 식으로 좀 튜닝을 다시 해야 하는, 균형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잘 침체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공급이 과잉된 곳 이런 데는 중국 같은
있지만 우리도 그 못지않게 생산은 잘 되고 있는 것